네네. 사실 동심원은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출발할 때 이제 보이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중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이제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이렇게 사회가 있고, 점점 퍼져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곳인데, 음. 세상에 동심원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여러 개가 있죠. 예.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충실한 그런 어떤 네트워킹은 음. 저희가 이제 보통 반딩이라고 부르고 음. 서로 묶이는 거죠. 음. 그다음에 다른 동심원,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복잡한 네트워킹, 이런 것들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브릿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사회적인 반딩이라고 하는 게 밴딩이라고 생각하면 예, 게 그렇죠. 일반적인 예, 같이 밴딩. 묶이는 예, 것이고, 브릿징은 연결되는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예. 동시에 수행이 되면서 균형이 잡혀야만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너무 이렇게 반딩만 강하면 이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배타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다고 브릿징만 있으면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도, 너무 개인적이 되어도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전체주의 사회로 흐르게 된다던가, 아니면 강력한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원자적이지도 않고, 너무 사회 전체의 부속이지도 않은 그런 중간적인 삶 어딘가에 저의 자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런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제가 책에서 또 언급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였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연대라는 말이 품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합일의 지향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면 굉장히 우리가 실제로 가까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싶어지는 게 고대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그 이래로 이제 합일의 사상인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어떤 돌아섬이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반환점을 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사람과 사람이 온전히 정말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유지해야만 한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 거리를 유지하는 거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적절한 속도,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예, 예, 예. 느리지만 너무 느리지 예, 않게.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새롭게 만나게 되든 그 관계의 반환점을 돌지 않기까지 죽기 전에 그 관계의 반환점을 돌지 않도록 정말로 천천히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가급적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어봤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전공 영역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복잡계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거버넌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복잡하게 네트워킹을 해서 만나는 건데, 난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하다가 이제 끊기고 하는 거는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또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가 끊겼을 때 소위 그 브릿지가 불탄다고 그러잖아요. 브릿지를 불태우더라도 다른 연대할 대상들이 충분히 계속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죠. 네, 예,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사회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다양성이라는 거죠. 이 사회가 충분히 다양해야만 지향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고 공간도 다양하고 이래야만 우리가 그 거리의 그 역설 속에서도 충분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쉬우세요? 아, 어렵죠. 아다지오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어려웠는데, 예. 상대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합일의 열정, 이런 것들이 감정이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은 아직 부부 간에는 안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가 그렇게 모든 걸 이렇게 열어놓고 아다지오로 느리게 그러면 쿠사리 먹어요. 느려 네. 터지다고. 빨리 결정해. 뭐 어쩌고 네. 안 그러세요?
사실 그런 부분 있죠. 음. 예, 그래서 가족은 굉장히 예외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사회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고대 그리스 사회도 보면은 가족이라는 영역은 분리해서 공적인 영역에 내놓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데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삶이 있고 가족이라는 삶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이런 것들을 처음 배워나가기도 하지만 예, 가족 때문에 그것이 묶이기도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대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책이 나오고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면 그런 질문을 받는데 저는 스스로 좀 이기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럼 이타주의자야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통 대답을 드립니다. 나는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그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타적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건 진심이에요.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걸 돌아보는 마음에서 이미 이타심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제도주의를 연구하는 학자가 쓴 책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인데 이 사회라는 것은 경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협력의 섬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 멋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사회는 협력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경쟁의 섬이다라고 해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말이 되네. 예,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사실 경쟁 현상은 너무나 우리가 눈에 띄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 사회가 경쟁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일종의 가용성 휴리스틱일 뿐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협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이제 낮에 막 이렇게 막 경쟁을 하면서 살아요. 어느 팀하고 뭐 이렇게 경연을 하고. 근데 저녁 때 하는 일을 보면 같이 했던 사람들과 뒤풀이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은 경쟁으로 더 채워져 있나? 협력으로 더 채워져 있나? 생각해보면 저는 은근히 더 협력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아침에 가족들과 뭐 사랑스러운 얘기를 나누고 나와요. 협력이죠. 네, 직장에 가요. 직장은 협력체예요. 조직끼리는 경쟁할지 모르지만 직장 자체는 협력체인 거죠. 예, 그리고 뒤풀이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협력, 나눔의 가치를 더 깨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갯벌이 생각보다 훨씬 넓어 보이지 않을까. 예,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요, 체감이 어느 정도 되시냐니까요. 갯벌이 어느 정도고. 갯벌이 바다 육지보다 훨씬 넓은 건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이제 갯벌의 한가운데 있다 생각하면 바다와 육지는 아예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짧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갯벌을 가능한 한 많이 탐험해 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밀물은 물리적인 현상이고 저희가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육지로 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 사회가 평화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로 이런 기본 질서 자체가 깨지고 그런 상황에 서면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 하면서도 이런 이타심 혹은 공적인 규범, 질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행정학, 뭐 정책학을 연구해서 어떤 처방 이런 거 내는 게 이제 많은 학문적 결과물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묘안은 잘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회는 충분히 복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정부가 정책을 내면 이제 풍선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도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 교육인데요. 음, 어릴 때부터 뭐 통합교육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발달 장애를 지닌 아동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이제 통합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처방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는 결국은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게 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을 믿는다는 게 좀 이렇게 나이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나를 믿는다면 상대방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타심이라는 거는 저는 제가 썼지만은 강요받는 순간 음, 순식간에 색깔이 변하는 거죠. 바나나처럼, 깎아놓은 사과처럼. 그래서 이타심은 함부로 이렇게 강요하거나 계도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이라면 역시 가급적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당 40시간 노동이나 주 5일 근무, 4일 근무 이런 흐름은 단순히 노동 정책에 멈추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당 40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혹은 주 5일 근무하고 4일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뭘 할까요?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것이 이 사회에서 저희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사치라는 표현은 이제 보통 이제 귀하다 그러잖아요. 귀하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치가 크다라는 의미도 있고 적다라는 의미도 있죠. 네. 사실 선생님께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던져주시긴 했지만 이 사회가 지금 이기적인 사회냐, 이타적인 사회냐, 이기심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의미에서 귀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측면 일단 적다는 의미에서 그럼 그렇죠. 사치고 일단 예, 사치고. 그렇습니다. 적다는 그다음에, 의미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에 어떤 공적인 인프라를 계속 유지하고 재생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또 귀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치다. 가치가 있으니까 예. 아름답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정의라는 거는 사람들이 각자가 어떤 측면에서는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상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정의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이클 왈저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런 학자는 정의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다양한 거죠. 경제적 자원만이 아니라, 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심지어 행복도 있고,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이렇게 레이어처럼, 지층처럼 쌓여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할 때 경제적 배분만을 생각하면 너무 한 차원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가치들이 이렇게 배분되는 상태가 다 다른데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만 다 몰려있지 않고 이 어떤 가치는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가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배분돼 있다면 세상이 조금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는 현실이니까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배분이 돼 있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마이클 샌델의 가장 최근의 책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을 하죠.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들, 그런 노동을 하시는 코로나19 시대에 필수 노동이라고 불렸던 그런 노동을 하시는 분들, 자본주의 시장, 노동 시장에서는 그분들에게 많은 페이를 해드리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이런 분들하고는 그거는 다른 얘기인데, 다만 사회가 충분히 그분들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본인들도 이 사회 일원이다. 그리고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조건이라면은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사회,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가 됐든 저희 삶의 행복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팩터는 미래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지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지금 좀 적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정부가 됐든 국가가 됐든 시민 각자가 됐든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사회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더 목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조금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